수백만 개의 눈부신 넌사인으로 뒤덮인 화려한 서울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YJ타워 최상층 CEO 사무실 안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듯 고요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유리벽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정장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차가운 눈빛은 거대한 괴물의 쉴 새 없는 혈관처럼 아래를 가득 메운 분주한 차량들을 쫓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등 뒤에 컴퓨터 화면 속 마구잡이로 춤추는 붉은 숫자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YJ그룹의 주가는 마치 거대한 배가 얼음바다 밑으로 가라앉듯 전례 없는 속도로 폭락하고 있었다. 퍼센트 포인트가 떨어질 때마다 그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자존심과 제국을 깊숙이 찔러 넣어놓는 칼날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그의 숨조차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지만 지훈의 눈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한국 금융계의 미다스로 불리는 사업 천재 YJ의 3대 손으로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꿔놓는 재주를 가진 인물입니다. 5년 전 CEO로 취임한 이후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YJ를 이끌며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YE를 국내 유수의 재벌 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승리에 익숙했고 정상에 서서 남을 깔보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에게 실패는 낯설고 경멸스러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패는 그의 사무실 문을 뻔뻔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덮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최대 라이벌인 태상그룹의 최민혁 회장입니다. 최민혁은 교활한 늙은 여우로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 치명타를 날릴 적절한 순간을 노립니다. 이번에는 그가 아주 잘 해냈습니다. 일련의 교묘한 인수합병과 언론 조작을 통해 그는 YJ의 핵심 사업에 심각한 신뢰 위기를 조성했고 지훈의 주력 제품 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까지 계산된 악랄하고 포괄적인 공격이었으며 한때 자랑스러웠던 YJ의 방어 시스템은 혼란에 빠지고 수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을 깨는 내부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측근 비서 김진수의 목소리는 약간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본관으로 부르십니다. 즉시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YJ 제국의 설립자이자 그의 할아버지인 강태환 회장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굴 속에 잠든 늙은 호랑이 같았지만 그의 발톱과 송곳니는 그를 무시하는 자는 누구든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에게서 즉시라는 소환은 생사의 문제일 뿐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단호하고 긴 걸음걸이로 사무실을 나섰다. 강씨 가문의 저택은 성북동의 조용하고 한적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부와 전통의 요새였던 이곳은 콘크리트, 유리, 강철로 이루어진 지훈의 현대 세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고풍스러운 한옥은 정성껏 가꾸어진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소나무와 돌 하나하나가 세월의 숨결을 담고 있었다. 지훈이 할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서자 백단향과 고소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강 회장은 80살이 넘었음에도 등을 곧게 펴고 티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이 들어 주름이 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끝없는 호수처럼 밝고 깊었다. 오셨군요. 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감정의 기색 없이 말했다. 그는 지훈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정중한 인사도 꾸중도 위로도 없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오직 무쇠 찻주전자에 끓는 물소리만이 들렸다.
지훈은 이것이 할아버지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중요한 대화를 침묵으로 시작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의 무게를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마침내 강 회장이 말했다. 태산이 좋은 결정을 내렸어. 최민혁은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보다 더 냉혹했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이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강 회장이 손자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을 끊었다. 주주들이 인내심을 잃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뢰의 벽이 무너지면 며칠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최민혁의 강해를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2개의 작은 찻잔에 차를 따랐다. 하지만 아직 길이 있습니다. 출구는 하나뿐입니다. 그는 지훈에게 찻잔 하나를 내밀었다. 전설적인 투자자 2. 결혼식은 지훈이 예상했던 그대로 차갑고 사무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사랑이나 축복의 온기는 단 1도도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기업 간의 인수합병 조인식과도 같았다. 양가직계 가족 몇 명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에서 강지훈은 시종일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는 신부 서연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에도 마치 불쾌한 이물질을 만지는 듯한 미세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이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YJ그룹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런 그의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꺼운 안경 너머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묵묵히 모든 절차를 따랐다. 그녀의 수동적인 태도는 지훈의 경멸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이서연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야말로 허공에 떠있는 궁전이었다. 최고급 대리석과 금속, 유리로 마감된 내부는 지훈의 성격처럼 차갑고 미니멀했으며 인간적인 따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쇼룸 같았다. 지훈은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인 후 마치 하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듯 말했다. 저쪽 복도 끝이 당신 방이야. 내 서재와 침실은 반대편이니 용건이 없다면 넘어올 생각하지 마. 식사는 알아서 해결하고 가사 도우미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눈에 띄지 마.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명백한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공간에 어쩔 수 없이 들여놓아야 하는 불쾌한 가구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두 이방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고 마주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지훈은 새벽같이 집을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일을 방패 삼아 이 굴욕적인 현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다. 이서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려는 듯 행동했다. 그는 그녀가 낮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YJ그룹의 재무제표를 안정시킨 살아있는 계약서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보지 못하는 그림자 속에서 이서연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집을 비운 시간을 활용해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배정받은 방에 틀어박혀 그녀의 촌스러운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보안 노트북을 펼쳤다. 지훈이 안다면 경악할 만한 수준의 해킹 실력이었다. 그녀는 YJ그룹의 내부 서버에 악의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심스럽게 침투했다. 그녀의 목적은 파괴가 아닌 정보 수집이었다. 재무 보고서, 프로젝트 기획안,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임원들 간의 내부 이메일까지 YJ그룹의 신경망과도 같은 정보들이 그녀의 화면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출력해 방 전체에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복잡한 체스판을 들여다보는 그랜드 마스터처럼 그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고 무기력하지 않았다. 그것은 날카로운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YJ그룹의 공식적인 보고서에 드러나지 않은 취약점들, 최민혁이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균열들을 정확히 찾아냈다. 심지어 지훈과 그의 엘리트 팀조차 간과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협들, 최민혁이 다음 단계에 공격해올 지점까지 예측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밖에서 보이는 어수룩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서운 지략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지훈은 무심코 서연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었을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무의식적인 이끌림이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의 광경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바닥에 온갖 서류와 도표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이서연은 그 한가운데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옆 얼굴은 지독한 집중력으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지훈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 그래프와 기업 구조도였다. 그것은 일반적인 주부나 평범한 여성이 볼 만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문틈에 서 있는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경악하며 황급히 노트북을 덮고 몸으로 서류들을 가렸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재테크라도 하는 모양이지 내 돈을 허튼 데 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는 경멸이 담긴 말을 툭 던지고는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방금 본 것을 그저 돈 많은 남편을 둔 여자의 시시한 소일거리 정도로 치부해버리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어딘가 모를 위화감이 씨앗처럼 심어졌다. 그녀의 눈빛, 그 순간적인 당혹감 속에 스쳐 지나간 날카로움이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훈은 의식적으로 그녀를 더 무시하려 노력했지만 한번 심어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YJ그룹의 모든 약점과 최민혁의 공격 패턴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끝마쳤다. 그녀는 YJ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와 그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를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보안 노트북을 열어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익명의 계정으로 접속했다. 그리고는 간결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분석이 담긴 이메일 한 통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인은 YJ그룹 전략기획실의 비상대책위원회였다. 그녀는 발신자 이름란에 그리스 신화 속 지혜의 여신의 이름을 따 헬레나라는 세 글자를 입력했다. 모든 것을 뒤바꿀 첫 번째 돌멩이가 가장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조용히 던져졌다. YJ그룹의 심장부. 비상전략회의실의 공기는 쇳가루라도 섞인 듯 무겁고 탁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YJ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YJ 넥스텔의 주가가 붉은색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치는 그래프가 떠 있었다. 최민혁이 던진 적대적 인수합병 카드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YJ 넥스텔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동시에 자금력을 동원해 주가를 무너뜨리며 경영권을 송두리째 삼키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YJ의 최고 수뇌부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이 내놓은 방어 전략들은 하나같이 미봉책에 불과했고 최민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강지훈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임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초조함 대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냉혹한 이성만이 남아있었다. 이게 여러분이 며칠 밤낮으로 고민해서 내놓은 최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적의 공격 루트는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저 방패만 들고 웅크리자는 겁니까? 이건 전략이 아니라 항복 문서에 가깝습니다. 그의 질책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YJ 넥스텔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것은 그룹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도미노의 시작이 될 터였다. 절망이 짙게 깔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진수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거의 속삭이듯 보고했다. 대표님, 방금 비상대책위원회에 보안 메일로 정체불명의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헬레나라는 닉네임뿐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한 임원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산 쪽에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나 역정보를 심어 우리를 혼란시키려는 속셈이겠죠. 그의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익명의 정보원을 믿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지훈 역시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헬레나라는 이름이 왠지 모르게 뇌리에 박혔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이런 대담한 장난을 친단 말인가. 이것이 만약 장난이 아니라면 믿져야 본전이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보안팀에 연결해 격리된 환경에서 파일을 열어봐. 그의 결정에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지시를 이행했다. 잠시 후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헬레나가 보낸 파일의 내용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나 계획안이 아니었다. 한편의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였다. 보고서는 최민혁의 공격 전략을 DNA 분석 수준으로 해부하고 있었다. 그의 자금줄, 그가 매수한 언론사들, 심지어 공매도를 주도하는 핵심 트레이더들의 심리적 약점까지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역공 전략을 제시했다. 그것은 기존의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담하고 변칙적인 수들로 가득했다. 유령 회사를 이용한 기만작전, 최민혁의 자만심을 역이용하는 심리전, 그리고 그의 공매도 세력을 함정에 빠뜨릴 정밀한 시간차 정보 공개까지 임원들은 경악과 감탄, 그리고 깊은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몇몇은 이 완벽한 전략에 전율했지만 다른 몇몇은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파산으로 이끌 교묘한 독약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하지만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는 자신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산된 승률 높은 도박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선택이었다. 마침내 그가 결심한 듯 육중한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쟁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후 48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지훈의 지휘 아래 YJ의 핵심 인력들이 헬레나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계획의 일부가 실행될 때마다 마치 벼랑 끝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최민혁의 방역에 주가가 폭락하며 모두가 패닉에 빠지기도 했지만 지훈은 헬레나의 예측을 믿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그리고 운명의 3일째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되었다. 최민혁이 승리를 확신하며 쳐놓은 철은 마지막 그물이 거둬지는 순간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YJ 넥스텔의 방역 카드가 터져 나왔다. 태산의 공매도 세력은 거대한 쇼 스퀴즈, 함정에 빠져 막대한 손실을 입고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YJ 넥스텔의 주가는 기적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비상전략 회의실은 믿을 수 없다는 환호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물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헬레나는 누구인가? YJ의 내부 사정과 최민혁의 속내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인물. 아군인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3의 세력인가?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승리의 흥분은 가라앉고 대신 헬레나에 대한 지독한 궁금증과 약간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헬레나를 찾아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총동원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그 시각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익명의 전략가는 펜트하우스의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YJ의 기적적인 반등 뉴스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서연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다가 이내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부엌으로 가 혼자 먹을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전쟁을 승리로 이끈 보이지 않는 지략가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헬레나에 대한 추적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강지훈은 YJ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결과는 한마디로 없음이었다. 헬레나는 완벽한 디지털 유령이었다. 이메일은 전 세계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를 경유해 발신지를 위장했고 사용된 암호화 기술은 군사 작전 수준이라 해독이 불가능했으며 그 어떤 디지털 발자국도 남기지 않았다. 팀장은 이 정도 수준의 전문가라면 작정하고 자신을 숨기는 이상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라며 사실상의 포기를 선언했다. 지훈은 보고서를 말없이 내려놓았다. 답답함과 동시에 미지의 전략가 헬레나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의 경외심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최민혁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YJ의 유럽 시장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이었다. 현지 부품업체와의 계약에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납품을 지연시키고 동시에 YJ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불매운동의 빌미를 제공하는 다각적인 공격이었다. 유럽 지사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오고 지훈이 대책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어김없이 헬레나의 두 번째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더욱 간결했다. 유럽 현지 법규의 특정 조항. 최민혁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지 언론사의 이름. 그리고 이 모든 위협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YJ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제안서의 초안까지 담겨 있었다. 이제 헬레나는 지훈에게 있어 의심의 대상이 아닌 유일한 필승 카드였다. 그는 즉시 헬레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럽 지사의 지시를 내렸다. 결과는 이번에도 완벽했다. YG는 최민혁의 함정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공급 계약을 통해 원가 절감과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 지훈은 보이지 않는 조력자 덕분에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찜찜했다.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대체 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돕는 것일까?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귓가에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이 차가운 공간에서 음악 소리가 들릴 리 없었다. 하지만 선율은 분명했다. 격정적이면서도 다여 없이 섬세한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평소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집 안쪽의 작은 음악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달빛이 비치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이서연이 앉아 있었다. 꼿꼿한 자세, 건반 위를 유려하게 오가는 가느다란 손가락.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옆모습. 그녀는 세계적인 콩쿠르 무대에 선 피아니스트처럼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내고 있었다. 지훈이 알던 그 어설프고 촌스러운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은 지훈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마지막 음이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자 그녀는 피아노 덮개를 조용히 닫고 일어섰다. 지훈이 미처 무어라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평소의 그 무표정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와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는 지훈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아내에 대한 확고한 경멸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며칠 뒤 그는 집안 설비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서연의 방에 들어갈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방에서 흔한 패션 잡지나 로맨스 소설 따위를 발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책장의 모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그곳에는 손자병법과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같은 고전 전략서는 물론 거시 경제 이론과 암호학,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두꺼운 원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것은 학자나 전략가의 서재였지. 평범한 주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구성이었다. 그녀의 겉모습과 지적 관심사 사이에 엄청난 괴리는 지훈을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일어났다. 최민혁과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지훈은 서재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그의 귀에 서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는 그 언어 때문에 걸음을 멈췄다. 독일어였다. 사업상 독일어에 능통한 그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것은 어설픈 교양 수준의 독일어가 아니었다. 원어민처럼 유창하고 완벽한 발음이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와 유럽 시장의 파생 상품과 규제에 대한 복잡한 내용을 막힘없이 토론하고 있었다. 대화의 깊이는 웬만한 금융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서연이 방에서 나왔고 복도에 서 있는 지훈을 보고는 살짝 놀란 듯 멈칫했다. 이내 그녀는 평소처럼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를 지나쳐 가려 했다. 지훈은 그녀를 붙잡고 따져 묻고 싶었다. 당신 대체 누구냐고? 피아노는 뭐고? 이 책들은 뭐며? 방금 그 독일어는 또 뭐냐고? 하지만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보내주었다. 지훈은 깊은 혼돈에 휩싸였다. 그가 알던 이서연이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어수룩한 여자, 천재 피아니스트, 전략서 독서광, 독일어에 능통한 금융 분석가. 이 네 가지의 모습은 도저히 한 사람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과 뿌리 깊은 편견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경멸이 아닌 섬뜩한 의심을 품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치 정교한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숨긴 정체 모를 유령과 함께 사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촌스러운 안경에 편한 옷차림으로 평범해 보였지만 지훈은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연례 자선 갈라. 갸라 행사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보이지 않는 권력과 이미지가 격돌하는 전쟁터였다. 강지훈은 이런 위선적인 자리를 경멸했지만 YJ그룹의 대표로서 불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올해 그의 옆에는 이서연이라는, 그에게는 족쇄와도 같은 존재가 함께해야만 했다. 서연은 이번에도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화려한 드레스의 향연 속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몸에 맞지도 않는 칙칙한 색의 정장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지훈은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노골적인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시선을 느끼며 치미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와 거리를 두며 마치 어쩔 수 없이 데려온 먼 친척을 대하듯 냉랭하게 굴었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며 최민혁이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그는 마치 주인공처럼 좌중을 둘러보다가 이내 지훈과 서연을 발견하고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강 대표,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 오셨군. 그리고 사모님은 참 소박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고 소박하다는 단어에 힘을 주어 비꼬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는 지훈의 굳어지는 얼굴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듯했다. 최민혁에게 있어 강지훈의 못생긴 아내는
그의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지우는 차가운 표정 아래 분노를 감췄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수군거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민혁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행사의 주요 순서인 기부금 약정 발표 시간에 그는 주최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강지훈 부부를 무대 위로 불러냈다. YJ그룹의 기부액을 발표하는 동시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와 그의 아내에게 집중시켜 최대한의 창피를 주려는 속셈이었다. 사회자의 호명에 지우는 마지못해 서연의 팔을 잡고 무대로 향했다. 수백 개의 눈이 그들에게 꽂혔다. 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지훈의 발걸음을 묵묵히 따를 뿐이었다.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서서 YJ그룹의 기부액을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무대 천장에서 무언가 끼기기기 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위로 향하는 찰나 지훈의 머리 위쪽에 있던 거대한 무대 조명 하나가 지지대에서 떨어져 나와 그대로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비명, 놀라서 굳어버린 지훈의 얼굴, 그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는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특수요원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평소에 어설픈 몸짓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몸을 날리며 피해요 라는 짧은 외침과 함께 있는 힘껏 그를 밀쳐냈다. 지훈은 그녀의 힘에 밀려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거의 동시에 쾅장하는 굉음과 함께 조명이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충격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조명의 파편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고 그 충격으로 그녀 역시 비틀거리다 무대 장식으로 설치된 인공 분수대 쪽으로 넘어졌다. 그녀의 몸이 분수대 센서에 부딪히는 순간 오작동한 스프링클러에서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수라장이 된 무대 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차가운 물줄기는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던 조잡하고 두꺼운 화장을 흙탕물처럼 씻어내렸다. 흠뻑 젖어 무거워진 어색한 가발이 벗겨지며 그 안에서 비단결 같은 검은 생머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뿔테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행사장 전체의 음악이 멎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스포트라이트의 눈부신 빛 아래 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화장이 지워진 자리에는 잡티 하나 없는 배곡 같은 피부가, 촌스러운 가발 아래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얼굴형이 숨겨져 있었다. 높은 콧대와 날렵한 턱선, 그리고 더 이상 두꺼운 안경에 가려지지 않은 깊고 총명한 눈동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몇 미터 떨어진 바닥에 넘어져 있던 강지호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방금 전 자신을 구한 번개처럼 빠르고 단호했던 몸짓,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 지난 몇 주간 그의 머리를 어지럽혔던 모든 조각들, 신들린 듯한 피아노 연주, 서재를 가득 채운 전략서들. 유창했던 독일어, 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는 자신이 함께 살아온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낯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인을 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서울의 모든 상류층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진짜 이서연을 마주하고 있었다. 갈라 행사장의 아수라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강지훈의 경호팀이 재빨리 두 사람을 에워쌌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뚫고 그들을 행사장 밖으로 빼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도 힐끔힐끔 옆자리에 서연을 훔쳐보았다. 담요를 두른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뺨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얼굴선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지훈의 머릿속은 쇼크, 혼란, 분노, 그리고 아주 낯선 종류의 죄책감까지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자마자 위태롭게 유지되던 침묵이 깨졌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누구야? 당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대체 정체가 뭐냐고. 그 변장, 피아노, 서재의 책들, 그리고 아까 그 비정상적인 반사신경까지 전부 설명해. 난 오랫동안 정교한 사기극의 놀잇감이라도 된 기분이니까. 그는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다. 마치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분노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두꺼운 안경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눈동자는 지훈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깊은 슬픔과 강인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 눈빛에 압도되어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잃었다.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온 고통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 본명은 이서연이 맞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당신이 아는 그 전설적인 투자자 이병철 회장님이시고요. 그녀는 말을 잠시 끊었다가 지훈의 심장을 꿰뚫려 앉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리고 최민혁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우리 가문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예요. 서연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최민혁의 스승이자 동업자였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민혁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져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시며 최민혁은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덮기 위해 어린 서연마저 제거하려 했다. 그 변장은 제 생존수단이자 무기였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아버지의 충직한 몇몇 분들의 도움으로 제 죽음을 위장하고 숨어 살아야 했어요. 당신의 할아버님도 그중 한 분이셨고요. 아버지와는 막역한 사이셨으니까요. 못생긴 여자라는 가면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고 더 중요하게는 아무도 저를 경계하지 않게 만들었죠. 외모에 집착하는 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여자는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덕분에 저는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복수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훈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충격과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차올랐다. 자신이 겪었던 경영 위기는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일부에 불과했다. 최민혁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거대한 슬픔을 짊어진 서연에게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피상적인 인간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경멸하고 모욕했다. 그녀가 홀로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는 동안 그는 그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이 내뱉었던 냉혹한 말들과 행동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눈앞의 여인을 다시 보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도 꺾이지 않은 눈부시게 총명하고 강인한 생존자.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던 오만한 강지훈의 고개가 아래로 떨어졌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90도의 깊은 인사였다. 미안하다. 감정이 북받친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견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최민혁은 내 적이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의 공동의 적이다. 그는 이제 서연을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동등한 위치의 강력한 전략가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서류뿐인 부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동지가 되자 당신의 지혜와 나의 힘을 합치면 그를 무너뜨릴 수 있어. 나와 함께 싸워주겠나. 그의 제안에 서연은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그의 진심이 담긴 눈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수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얼음장 같은 가면 위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단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았던 눈물이 마침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은 죽고 그 자리에는 비극 속에서 태어나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칼을 겨눈 강력하고 위험한 동맹이 탄생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사라지고 YJ 타워 최상층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전략실은 팽팽한 긴장감과 뜨거운 전의로 가득 찼다. 강지훈이 이번 작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워룸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는 태산그룹의 전체 조직도, 자산 현황, 동맹 관계, 그리고 서연이 분석해낸 취약점까지 마치 군사작전 지도처럼 일목요연하게 펼쳐져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그 스크린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더 이상 주인과 불청객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로서였다. 지훈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인 김진수 비서와 소수의 핵심 임원들을 전략실로 불렀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금까지 YAD를 위기에서 구한 익명의 전략가 헬레나를 소개하지. 바로 내 아내 이서연 씨요. 임원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경악과 불신을 지우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들이 볼품없는 사모님으로만 알고 있던 존재가 사실은 그룹의 운명을 바꾼 천재 지략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혼란에 개의치 않았다. 가면을 벗어던진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들거나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날카로운 지성과 명확한 비전으로 태산그룹의 약점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논리, 정연한 설명에 임원들의 표정은 점차 경외심으로 바뀌어갔다. 서연이 제시한 전략의 핵심은 도미노였다. 태산그룹의 본체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최민혁은 방어에도 능숙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에 모든 사람을 집중시켰다. 대신 우리는 그의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겁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의 동맹들과 자회사들이죠.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연쇄적으로 다른 기둥들을 약화시킬 겁니다. 결국 제국의 심장부는 고립되고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그녀의 주무기는 돈이 아닌 정보와 심리였다. 그녀는 최민혁이라는 인간을 완벽하게 분석했다. 그의 오만함, 조급증,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큰 이익을 탐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성향까지.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최민혁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눈에 띄지 않는 중견건설사 성진건설이었다. 서연의 계획은 성진건설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최민혁의 탐욕을 자극할 미끼를 던질 겁니다. 그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렸다. 성진건설이 이 프로젝트를 내정받았다는 아주 그럴듯한 정보였다. 이 미끼는 오직 최민혁의 탐욕이라는 물고기만을 노리고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서연의 예측대로. 최민혁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YJ와의 전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확실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다른 사업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빼내 성진건설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동맹들에게도 이 황금 같은 기회에 동참하라고 부추겼다. 웨어 룸에서 실시간으로 그의 자금 흐름을 지켜보던 지훈과 팀원들은 손에 땀을 쥐었다. 모든 것이 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혁의 투자가 최고조에 달하고 자금이 완전히 묶여 쉽게 뺄 수 없는 바로 그 타이밍에 서연과 지훈은 함정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들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실제 사업자가 전혀 다른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공식 발표 자료를 터뜨렸다.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서연이 오래전부터 수집해온 온 성진건설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익명으로 언론사와 검찰에 제보했다. 시장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다. 성진건설의 주가는 몇 시간 만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 최민혁은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덫에 완벽하게 갇혔다. 그는 막대한 투자금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더 치명적으로는 그를 믿고 따라왔던 동맹들의 신뢰를 잃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자 그 충격파는 즉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다. 서연은 지체 없이 다음 타겟을 지목했다. 성진건설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어 재무 구조가 취약해진 한 투자 금융사였다. 방역은 최민혁이 숨을 고를 틈도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이어졌다. 밤이 깊은 원룸. 태산그룹의 디지털 지도 위에는 이제 쓰러진 도미노들을 의미하는 붉은색 경고등이 여러 개 깜박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 지도를 한 번, 그리고 다음 수를 위해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서연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존경심과 신뢰가 솟아올랐다. 차갑고 오만했던 CEO는 사라지고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냉철한 지휘관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나직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완전한 믿음과 기대가 실려 있었다. 다음은 어디지? 사냥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포식자였던 최민혁이 서서히 먹잇감의 위치로 전락하고 있었다. 태산그룹 회장실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다. 최고급 크리스탈 잔이 박살난 채 벽에 처박혀 있었고 바닥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최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YJ의 방역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집요하게 물어뜯었다. 동맹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굴욕감에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바로 그때 정보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 YJ의 공격 패턴을 분석한 결과 배후에 강지훈 대표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갈라 행사장에서 찍힌 이서연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서연, 생존 확인, 강지훈 대표와 위장 결혼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복수를 준비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민혁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가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볼품없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 파멸시켰던 이병철의 딸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는 복수의 화신 헬레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굴욕감은 순식간에 차갑고 사리에 찬 분노로 변했다. 이가 갈릴 듯한 증오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두뇌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한 최민혁은 더 이상 기업가로서의 체면을 차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싸울 작정이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비열한 인신공격이었다. 그는 언론계의 하수인들을 동원해 이서연의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YJ그룹을 삼키기 위해 강지훈을 유혹한 희대의 사기꾼이자 판무파탈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심지어는 이미 고인이 된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까지 다시 더럽히려 들었다. 스캔들은 순식간에 미디어 전체를 뒤덮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YJ그룹의 웨어룸 역시 술렁였다. 강지훈은 당장이라도 법적 대응과 언론 플레이로 맞불을 놓으려 했지만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이건 그의 발악이에요. 체스판 위에서는 이미 졌다는 걸 인정하고 판 자체를 엎으려는 거죠. 이런 도발에 넘어가선 안 돼요. 이성을 잃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에 지훈은 또 한 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언론 공격이 서연을 흔들지 못하자 코너에 몰린 최민혁은 마침내 금단의 선을 넘었다. 물리적인 협박이었다. 그는 뒷세계의 어두운 인물들을 고용해 사고를 위장한 공격들을 시작했다. 김진수 비서의 차가 대형 트럭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고 최민혁의 비리 증거 자료가 보관된 창고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제 이것은 주가와 지분 싸움이 아니었다.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위협은 마침내 서연을 직접 겨냥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비밀리에 찾아뵙고 나오던 길. 그녀가 탄 차량이 귀환들의 습격을 받았다. 이미 서연의 예측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던 경호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차량의 방탄 유리에 선명하게 남은 총탄 자국은 이것이 더 이상 게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전쟁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서연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습격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이 순간 깨달았다. 서연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맹의식을 넘어섰다는 것을. 이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를 굳게 안은 채 결심에 찬 목소리로 나직이 읊조렸다. 이걸로 끝이야.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최민혁, 그놈은 짐승이야. 짐승은 짐승답게 다뤄야지.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회사나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다시 워룸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전략을 논하던 뜨거운 열기는 사라지고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한 냉혹한 결의만이 감돌았다. 충격에서 회복한 서연은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디지털 지도의 정중앙 태산그룹의 본사 건물을 가리켰다. 이제 심장을 칠 때예요. 그녀는 최민혁의 이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마지막 발악이야말로 그를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가에 온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놓았다. 포식자의 절망적인 몸부림은 사냥꾼에게 완벽한 마지막 일격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태산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도박판과도 같았다. 수많은 주주들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들이 가득 메운 행사장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넘실거렸다. 단상 위. 최민혁은 위기의 경영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를 구할 마지막 카드라며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와의 합병안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무너져가는 제국을 지킬 마지막 도박이자 주주들의 돈까지 빼돌려 도주하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행사장 맨 뒷줄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촌스러운 변장을 하지 않았다. 우아하면서도 강단 있어 보이는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그녀에게서는 타고난 아름다움과 날카로운 지성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 나직이 물었다. 준비됐어. 서연은 말없이.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합병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최민혁은 이미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회를 보던 의장이 마지막으로 이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양쪽에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지훈과 서연이 중앙통로를 따라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행사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모든 소음이 멎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최민혁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지훈, 네가 여길 어디라고?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반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그녀였다. 서연은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침착하게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주주 자격으로 그곳에 섰다. 의장님, 긴급 안건 발의를 요청합니다. 그녀가 의장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서류를 확인한 의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녀가 최민혁에게 피해를 입었던 소액 주주들과 해외 펀드들을 비밀리에 규합해 최민혁의 경영권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연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내용이었다. 발언권을 얻은 서연의 방역은 냉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장부, 녹취 파일, 내부 고발 자료들이었다. 첫째, 그녀는 현재 추진 중인 합병안이 최민혁이 세운 유령 회사와의 계약이며 주주들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금 흐름도를 공개했다. 둘째, 성진건설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바로 그녀 자신이 설계했던 함정에
최민혁이 스스로 걸어들어온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터져나왔다.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음성 파일 하나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최민혁이 서연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지시하는 내용의 대화였고, 이어서 수년 전 그가 자신의 손으로 이병철 회장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를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과거의 목소리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최민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타전하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최민혁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조작이라고, 함정이라고 소리쳤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는 연단에 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마침내 아버지의 복수를 끝낸 딸의 눈빛이었다. 혼란이 극에 달하했을 때 행사장 뒤편에서 지훈의 팀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최민혁에게 곧장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모든 것을 잃은 최민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면서 그의 눈은 마지막으로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기쁨은 없었다. 오직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을 끝냈다는 무겁고 고요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가만히 어깨를 감싸주었다. 길고 긴 마지막 도박이 끝났고 화려했던 카드의 집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최민혁의 시대가 몰락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는 태산그룹의 붕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지만 강지훈과 이서연의 지휘 아래 YJ그룹은 흔들림 없이 그 폭풍의 중심을 지켰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강력한 제국으로 거듭났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최민혁과 그의 공범들은 수십 년에 걸친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닌 과거에 어리석었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매일 밤 서연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내뱉었던 경멸의 찬 말들, 무시로 일관했던 냉혹한 행동들,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알게 된 지금, 자신의 과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처럼 느껴졌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승자였지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기묘한 평온함 속에 머물러 있었다. 계약 결혼의 명분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 집에 살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훈은 더 이상 새벽같이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려 노력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함께 들었고 그녀가 무심코 흘렸던 말을 기억했다가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기도 했다.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노력에 서연의 얼음 같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변화를, 그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바로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계약이라는 이름의 벽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들의 결혼 계약서였다. 지우는 서연을 자신의 맞은편에 앉혔다. 서연 씨,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YG는 위기에서 벗어났고 나 역시 많은 것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계약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별을 고하려는 것일까?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우는 계약서를 그녀에게 내미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계약서 조각들을 옆에 있는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 씨,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눈이 먼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겉모습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내 앞에 있는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보지 못하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평생을 사죄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에는 YJ그룹의 생존이나 복수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내 남은 평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웃게 해주고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이서연 씨,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작은 섬에서 둘만의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하객도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도 없었다. 오직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맹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못생긴 여자와 억지로 결혼했던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은 완벽한 얼굴이나 총명한 두뇌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강인한 영혼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신을 받아준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YJ그룹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다.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CEO 강지훈과 그의 곁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회사를 이끄는 부회장이자 최고의 전략가 이서연. 사람들은 그들을 무적의 파트너라고 불렀다. 그들은 함께 YJ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은 화려한 CEO의 가면을 벗고 평범한 부부로 돌아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영원한 행복을 찾은 것이다.